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나오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재보궐선거, 이걸 대선 전초전이다. 주도부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선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이미 지난해 5월에 대선 출마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이 마지막 저희 정치적 도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왔습니다. 네, 예. 그 결심 그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도전이다. 예. 왜 마지막 도전입니까? 제가 정치를 한 21년 했는데요. 예. 예, 지난 2017년 대선은 바른정당 기호 4번 후보로 출마를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실패를 했고, 지금은 그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국민의 힘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통합을 해서 이제 기호 2번 국민의 힘에 있는데, 이제 그동안 모든 정치 과정 경험을 쏟아부어서, 이번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무실 그때 이름이 희망 둘둘입니다. 예. 지금도 그 사무실 계속 나가십니까, 그러면? 예, 그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듣자 하니까 원래 소주도 상당히 한 10병까지는 드신다 들었는데. 제가요?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요즘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배도 원래 하시지 않습니까? 예, 끊었습니다. 예. 그럼 술도 끊으시고. 예. 담배도 끊으셨다고요? 예.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결심을 단단히 하고. 이 대통령 선거에. 정말 이번에 꼭 한번 정권 교체를 해서. 저는 늘 이 나라를 정말 완전히 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려면, 사회 각 분야,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저는 정말 진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참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혁은 꼭 필요하죠.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 양성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경제를 정말 이제 지금 경제가 계속 깔아앉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인구도 계속 깔아앉고 있는 양극화는 심해지고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제가 제 손으로 꼭 해결해 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유승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요.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승리하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원래 우리 당 안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더 우세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 오세훈 후보가 지난해 말만 해도 이렇게 여론조사가 제일 좀 이렇게 낮게 나왔고, 근데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나경원 이제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의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겼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와의 경선에서도 또 이겼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초반에 예상은 뒤집은 거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기호 2번이 지난 5년간 총선, 대선, 지방선거 또 총선 이렇게 4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4연패를 했는데 저희 국민의힘 야당 제1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서울 부산시장 이 큰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저희들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나면 그러면 아마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 같은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두 도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얘기 나오니까 윤석열 전 총장 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한테 유승민 의원께서 러브콜 보내신 거 맞죠? 저는 그분이 정치를 하시겠다면 국민의 힘이 늘 열려 있다. 저희들이 정말 변화와 혁신을 해서 낡은 보수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
그런 개혁을 저희들이 꼭 해낼 테니까 만약 윤 총장 같은 분이 정치를 하시겠다, 대선에 출마하시겠다 이러면 같이 우리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이 바깥에서 제3지대, 제3당에서 또 다른 대선 후보로 나오고 야권이 분열되고 그렇게 해서 대선을 치르면 그거야말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그쪽 세력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은 정말 이 야권이 똘똘 뭉쳐서 가장 강력한 한 사람의 후보를 내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 저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분도 그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 근데 그 가장 강력한 후보는 유승민 의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되는 건데. 그거는 올해 말쯤, 금년 말쯤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저는 그때까지 각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는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비전과 정책과 전략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모든 걸 밝히고 당당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면 그러면 저는 가장 강력한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그런 우리 과정을 야권 전체가 좀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인물 중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좀 들립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이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론 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항상 속속들이 다 뒤져서 제대로 전해주는 분이죠. 배추도사입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윤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깜깜이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웬 깜깜입니까? 갑자기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깜깜이 기간이거든요.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어제까지 조사한 것만 앞으로 이제 발표가 가능합니다. 쓸 수 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재보궐선거 이제 엿새 앞인데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판세. 네, 발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소개를 해드립니다. 리얼미터가 뉴시스의 의뢰를 받아서 30일, 31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박영선 후보 36%, 오세훈 후보 57.5%. 마지막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1.5%포인트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 박영선 후보는 서울 지역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와 가깝고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은 서울 지역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와 가까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연령대별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결과인데 과연 20, 30대가 실제 투표장에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대도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지금까지 쭉 추세를 보면 그래도 40대는 박영선 후보가, 60대 이상은 오세훈 후보가 지지를 확보한 그런 추세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50대다. 50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서울의 4대 권역도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이 박영선 후보의 전략적인 요충지죠. 자신의 지역구였던 구로구가 이 서남권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쪽, 특히 서남권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서방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의 TV 토론회 있었는데, 주요 쟁점상 간단히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박영선 후보의 선거 전략은 그대로 초지일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제기고요. 오세훈 후보는 정반대입니다. 정권 심판, 그리고 LH 사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모두
땅땅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땅땅 선거. 지금 이렇게 서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 근데 좀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 쪽에 뭐랄까요? 전략이 좀 그래도 먹혀든다. 글쎄요, 지금 선거의 성격을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영선 후보가 계속 내곡동 땅과 거짓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크게 반영은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 이유는 선거는 구도, 이슈, 그리고 후보인데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가 이 구도에 가장 큰 영향이 반영되는 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도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 성격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흥미로운 게 부산도 판세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또 국민의힘 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 비율과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 미국 대선에서도 그렇고 우리 샤이 보수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많이 듣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쪽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샤이 진보가 이게 어떤 변수가 될까요, 혹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이 진보의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지지하는 후보가 잘 모르겠다, 지지하는 후보를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 또 이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인데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에서 그래도 무응답층이 많습니다. 샤이 진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체 100%로 환산을 해보면 대체로 한 9에서 10%포인트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샤이 진보로 하면 적극적으로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최근 여러 가지 악재로 약간 지지를 좀 신중하게 주저하는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투표장에 갈 것인가? 샤이 진보가 선거에 미치는 향배는 투표소에 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부산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이제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의혹 이것저것 다 제기했고요. 뭐였죠? LCT도 그랬고, 그다음에 국정원 사찰 문건 관련해서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거 판세에 좀 영향을 줍니까? 부산도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가 서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TBS의 의뢰를 받아서 28일, 29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32.1%,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51.1%, 거의 20여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장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지금 나오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 성격이 상당히 진하게 묻어 나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또 부산도 아까 말씀하신 서울처럼 오서방 이쪽이 핵심이다 봐야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의 최대 유행어가 항보선 앵커가 제가 밀고 있는 이 오서방입니다. 40대는 그래도 김영춘 후보가 경쟁력이 좀 있다. 그럼 60대 이상은 박형준이라면 50대가 중요하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서쪽입니다. 역시 오서방의 서쪽. 바로 강서 낙동권 벨트인데 여기가 또 민주당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김영춘 후보의 막판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 기간 아닙니까? 깜깜이 이제 그러면은 오늘부터 조사한 거는 이제 투표 당일 저녁 때까지는 발표 못 하는 거고요. 그렇죠? 발표가 안 됩니다. 이제 출구 조사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남아 있는 변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지층의 투표율입니다. 중요한 건 지지층이 얼마만큼 투표할지, 사전 투표율과 중도층 투표율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깜깜이 기간 동안은 판세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후보와 직접 관련된 치명적인 변수가 뭐냐? 이게 변수도 그냥 변수가 아니라 치변입니다. 치명적인 변수가 있을지 없을지, 이것이 남아있는 며칠 동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치명적인 변수는 과거 사례 보면 주로 이제 어떤 개인, 가족 관련된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며칠 전에
시작됐죠. 자, 이와 관련해서 송민아 한국경제TV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지원금 규모 얼마나 되죠? 네, 그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이제 접수 이틀 동안 163만 명에게 약 3조 원가량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이 지원금을 신청한 164만 6천 명 가운데에서 163만 명에게 모두 2조 9,600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인 250만 명 가운데에서 65% 수준이었고요. 금액적으로는 70%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집합금지 업종 10만 4천 명에게 이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모두 4,775억 원이 지급이 됐고요. 또 영업 제한 업종 43만 명에게는 300만 원씩 1조 2,909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이제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이른바 이제 경영 위기 업종 종사자 8만 7천 명에게는 이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모두 1,874억 원을 지급을 했고요. 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이제 100만 9천 명에게는 100만 원씩 모두 1조 86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그래도 이 4차가 되다 보니까 그 전반적으로 그 기존에 구축해놓은 그 시스템 때문에 그런지 경험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빠르게 그 지급되고 있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긴급 자금이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더라도 당장 빨리 가장 그 시급히 필요한 그 소상공인들한테 좀 먼저 지급되는 것 같아 보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좀 신속히 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1일 3회 지급하는 거는 이제 어제까지 좀 유지가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9일까지는 1일 2회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을 통한 그런 좀 지급 신청은 이제 평일이나 휴일 뭐 관계없이 24시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명이 이제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한 18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또 이번 1차 신속 지급 대상이 좀 포함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19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일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이후에 또 신규 개업한 그런 소상공인들 또는 이제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에서 이 매출액 10억 원을 좀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사계절 요인 등이 좀 반영이 좀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상공인들 힘들어하는 분들 많은데 조금이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소상공인뿐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정부가 이제 다음 달부터 다자녀 가구나 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제 사회적 배려 계층이 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좀 구입을 하면 이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경제 상황을 좀 점검하면서 2분기 이 경기 민생과제 그 추진 계획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 환급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이제 한전에서 이제 지정한 그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자는 이제 세 자녀 이상이거나 또는 뭐 세대원 수가 5명 이상 또는 뭐 출산 가구 그리고 장애인, 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 환급률은 이제 10%로 이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환급 대상자들이 TV나 뭐 에어컨, 냉장고, 뭐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면은 이제 환급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게 고효율 가전 그 구매 환급 사업 지난해 시행이 됐었는데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예산이 이제 조기에 좀 소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소득층과 같이 좀 취약계층으로 이 대상을 좀 좁혀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약간 300만 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값 뭐 전세 계속 뭐 상승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양극화까지 좀 심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국 상위 아파트 값이 이제 9억 원을 돌파했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온 게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6개월 만에
이제 뭐 전국 상위 20% 아파트 값이 10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하위 20%의 아파트 값은 이제 1억 1천만 원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어서 네. 이 상하위의 그 20% 그 아파트의 격차는 역대 가장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3월 전국 상위 그 20% 아파트 가격은 평균 10억 1,588만 원으로 이 전월인 9억 9,077만 원보다 이제 2.5%가 더 오르면서 역대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전국 상위 20% 아파트 값은 2013년 9월에 이제 4억 7,337만 원을 최저점으로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2015년에는 이제 5억 원대로 올라섰고요. 2017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제 집값이 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2018년도에는 이제 6억 원을 넘었고 그해 11월에 또다시 이제 7억 원을 돌파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후에 정부가 좀 세금 부담을 강화하면서 집값이 조금 이제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올해 3월 마침내 이제 10억 원대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 하위 20% 아파트 값은 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대로요? 그렇습니다. 하위 20% 아파트 값이 이제 최저점을 찍었던 이제 2013년도를 좀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하위 20%의 평균 아파트 값은 1억 18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좀 꾸준하게 또 오르긴 했지만 이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는 이제 1억 1,599만 원을 기록을 하면서 약 1,000만 원 가량 오르는데 그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상하위 20% 역대 최고로 벌어졌는데 그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지역별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하위 20% 아파트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입니다. 이 5분위 배율이 8.8을 나타냈거든요. 이 수치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KB국민은행이 이제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높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5분위 배율이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 가격 상위급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율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가격 격차가 심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그 주거 유형의 어떤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의 격차가 역대 가장 크게 벌어졌다라는 의미로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좀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전국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이 고가 아파트하고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조금 크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달리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은 상위 20%나 뭐 하위 20%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그 평균 가격은 그 3월을 기준으로 21억 1,748만 원을 기록했고요. 역대 처음으로 이것도 이제 21억 원을 넘은 경우였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에 20억 원을 돌파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1억 원이 더 오른 데까지는 이제 불과 이제 넉 달밖에 걸리지 않은 정도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서울 하위 20%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굉장히 컸는데요. 이것도 3월 그 하위 아파트 그 평균 가격을 좀 기준으로 따져보면 5억 458만 원으로 이게 전월보다 1.5%가 더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처음으로 이제 5억 원을 또 넘어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는 지난해 이제 6월에 이제 4억 원대로 오른 이후에 이것도 이제 10개월 만에 다시 이제 5억 원을 이제 돌파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좀 분석 결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은 그 정부의 그 다주택 규제로 인해서 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이다라고 좀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 등 이제 수도권의 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가팔랐고 그러면서 이제 하위 20%가 몰려 있는 그 지방 아파트 값은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자산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 얘기 좀 해보죠. 근데 자동차 얘기인데 반도체 얘기해야겠습니다. 보니까 반도체가 부족하다면서요? 그 완성차 만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가 그 수급 불균형이 좀 이어지면서 이게 좀 공급 부족 사태가 좀 시작이 된 건데요. 이 차량용 반도체 그 풍기 현상, 풍기 사태가 좀 현실화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일본의 그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르네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에 좀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냐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공장 가동을 좀
좀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지면서 예. 좀 생산량까지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각국 정부가 이제 외교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반도체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반도체 크기가 뭐 이것저것 많지만 사실 다 조그만 것들인데 그거 때문에 그게 부족해서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내 우리 자동차 업계는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도 상황은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내 차 업계도 좀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7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울산 1공장의 가동을 좀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요? 울산 1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로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을 좀 이끌고 있는 아이오닉 5라는 차와 또 코나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인데요. 현대차는 이번 휴업에 대해서 이제 코나의 경우에는 전방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수급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밝혔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의 그 구동을 담당하는 그 PE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부품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수급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특히 이 PE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모터의 그 구성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연기관차의 어떤 그 엔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이 아이오닉 5의 경우에는 또 이제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코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부품 공급 차질로 이제 4월 한 달 동안 이제 코나 같은 경우에는 6,000대 그리고 아이오닉 5는 6,500대 가량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다른 국내 그 완성차 업체들도 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아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에 화성 공장 그 주말 특허를 취소한 상태고요. 또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이번 달에도 말리부나 뭐 트랙스와 같은 그런 주력 차량 차량을 생산하는 그런 부품 2공장의 가동률을 절반가량인 50% 수준으로 낮춰서 차량을 생산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이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거 확보해야 되는데 외교전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제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이제 각국 정부도 좀 발벗고 나서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르네사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그 경제산업성은 이번 화재로 인해서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에 일부 부품의 대체 생산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달 초 정부 관계자가 대만을 방문을 해서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진흥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가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역사 왜곡 논란으로 SBS 판타지 사극 조선 구마사가 방영 2회 만에 전격 폐지됐죠. 자, 이번에는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JTBC 새 드라마 설강화가 대중의 입방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당시 안기부, 지금은 국정원이죠. 이 기관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촬영을 중지해야 한다. 이런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방송국은 이례적으로 드라마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해명 나섰습니다. 논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설강화, 이 제작진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당연히 역사 왜곡 논란 구설에 시달리고 있는데 보니까 근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니까 그 촬영 중단하라. 방송 중지도 아니고 촬영 중단하라. 이런 요청이 지금 15만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는 올해 하반기 방영 앞두고 막바지 준비 중인 드라마인데요. 예. 그 방영도 전인 드라마를 향해서 촬영 중단을 해달라.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청춘 스타 정혜인 그리고 블랙핑크의 지수가 주연으로 출연하고 1987년이 배경인 드라마인데요. 예. 역사 논란에 이렇게 방영도 전에 휩싸인 거는 인터넷에 짧게 공개된 시놉시스 때문입니다. 예. 이걸 보면 남자 주인공이 대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한 난파 간첩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안기부 팀장으로 나오는 인물은 대쪽 같은 인물로 묘사돼서 일각에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를 미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진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방송국 측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정치 풍자 블랙 코미디일 뿐이다. 민주화 운동 폄훼나 역사 왜곡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싸늘한 여론의 변화가 없었고요. 그래서 나흘 만에 또다시 황급히 2차 해명까지 내놨습니다. 여전히 1차 해명 뒤에도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자 한다면서 이례적으로 드라마 내용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그 새로 내놓은 해명도 이렇게 대중들한테는 썩 와닿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 같아 보니까. 네, 제작진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민주화 운동을 다룬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드라마의 주요 모티브는 87년 대선 정국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당시에 그 기득권 세력인 군부 정권 또 안기부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 북한 정권하고 뭐 야합을 해갖고 음모를 벌인다 이런 가상 이야기다 이렇게 네. 강조한 건데. 예. 근데 87년을 배경으로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다루지 않는다는 설정 자체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게요. 비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의문도 당장 나오죠. 왜냐하면 대선 자체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인데 민주화 운동하고 상관없는 드라마라고 성과내는 게 조금 말이 되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극중 여자 주인공 이름이 영초인데 이것도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있었던 민주화 운동가 중에 천영초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예. 이분의 인생을 다룬 책도 나올 만큼 1970년대 운동권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실제 남편도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간첩으로 몰려 고문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그 인물 이름 설정이 실존 인물인 천영초 선생과는 무관하다 뭐 이러면서도 실존 인물을 연상한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별로 그냥 듣기에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거는. 영초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좀 드문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흔한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실존 인물에서 모티브를 따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답변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1987년이면 6.29 선언이 있던 해고요. 대통령 직선제가 좀 도입된 그런 중요한 해인데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 조선 구마사 때문에 사실 역사 왜곡에 지금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데 여론이 이 집중 포화가 설강화해서 쏟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작진들은 하고 있긴 한데 긴급 진화를 이 논란을 좀 사그라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 이 설강화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실제 한 기업은 협찬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를 주축으로 이 드라마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에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들의 문의와 제보가 많다. 그래서 방송국에 직접 국민들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달라 이런 내용의 고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방송도 아직 안 됐고 촬영을 중단하라. 자, 이런 논란 나오는 이 상황이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선구마사 이게 너무나 강력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역사 왜곡 중국풍 논란에 휩싸였던 드라마인데 조선구마사가 방송 단 2회 만에 전격 폐지됐습니다. 딱 2회. 보통 출연진이 연루된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드라마가 조기 종영하는 사례는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시청자들 비판 여론 때문에 거의 초반인 2회 만에 전격 폐지된 건 초유의 일인데 그만큼 여론이 좋지 않았다는 방증이죠. 왜냐하면 배경이 조선 초인 드라마인데 드라마에 나오는 세트라던가 음식, 옷이 중국식으로 표현돼서 논란이 됐고 또 주요 인물인 태종이나 세종에 대한 묘사 아까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습니다. 태종이 백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는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자신의 조상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부분 등이 문제가 됐는데요.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원래 제작진은 한 줄 정도 방송 쉬면서 재정비를 하려고 했어요. 내용 수정이나 재촬영 이렇게. 그런데 드라마 제작 지원한 협찬기관들이 줄줄이 협찬을 끊고 광고주들까지 광고를 중단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어서 방송사는 결국 2회 만에 전격 폐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과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PD나 작가가? 네, 주연 배우들 가무성 씨, 장동윤 씨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줄줄이 공식 사과문을 냈고요. PD와 작가도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특히 작가는 전작이 바로 직전 작품이 철인왕후라는 작품인데 원작이 중국 드라마였던 이 작품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을 찌라시 이렇게 표현하는 등 한 차례 이미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어서 이번 작품까지 2연속
논란의 전면에 서게 된 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철인 왕후까지 다시 재수한 데서 주연 배우 신혜선 씨한테도 불똥이 튀어서 광고가 뭐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질 만큼 여론이 심각했는데요. 예. 이 조선구마사는 굉장한 대작입니다. 사극 대작 320억 원이 들어간 대작인데다가 제작이 한 80% 정도 촬영이 끝난 상태여서 방송 중단으로 제작사나 방송사가 입은 손실은 굉장히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특히 논란이 있었던 일주일간만 기준으로 해서도 드라마 제작사인 그 모기업 YG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거의 1,000억 넘게 출렁거렸으니까 그만큼 관련 업계에도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역사 의식이나 역사 지식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뭐 역사물 제대로 안 만들면은 뭐 이렇게 막 비판 이건 당연히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특히 그런데 이제 그 조선구마사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중국 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감이 큰 이유가 시청자들? 네, 그렇죠. 최근에 한국과 중국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죠. 중국이 동북공정을 펴면서 김치와 한복의 원조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모습이 심심치 않게 지금 목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빼앗아간다 이런 생각에 붕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다가 최근에 중국 자본이 간접 광고 PPL 형태로 한국 드라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이 자주 보이면서 대중들이 예민해지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 송중기 씨의 복귀작으로 화제 모은 드라마 빈센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뜬금없이 중국산 비빔밥 도시락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여신강림이란 드라마에도 편의점 장면에 전혀 우리나라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국 뭐 제품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불만을 느끼는 시청자들이 많았는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드라마에까지 거의 PPL 느낌으로 중국풍의 색채가 짙게 나니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물의 그런 중국산 또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인기 드라마에다가 뭐 중국산 이런 PPL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감수성이 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런 상황에서 드라마나 영화 이 만드는 입장에서 이제 다른 뭐 PD나 다른 이제 회사의 뭐 작가들이나 뭐 영화사들 이거 보고 지금 그냥 사실 우리도 이게 작품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아 보니까. 네, 당장 현장에서는 앞으로 역사 드라마 만들기가 쉽지 않겠다. 이게 사극 제작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죠. 왜냐하면 수백억이 들인 드라마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걸 보고 좀 위험 부담을 감수할 제작진들이 앞으로 좀 나올까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선구마사가 그 우리 문화를 자신 문화라고 주장하는 그 중국의 동북공정에 좀 빈미를 제공했다 이런 비판도 제기는 되는데 제작진들,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정통 사극도 아니고 판타지 창작물을 표방한 작품에 도 역사를 과연 어느 정도 정밀한 수준으로까지 고증해야 되냐 이런 물음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령 이 작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종이나 세종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게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으로 지적이 됐는데 이게 드라마이지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박도 있는데요. 뭐 재해석이나 재구성이 전혀 용납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뭐 그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거 남자 화가인 신윤복 씨를 여성으로 설정하게 됐고 그 영화 청군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재구성이나 이런 창작물의 입장에서 뭐 성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성격을 좀 평소에 위인이 역사 속에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뭐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도 영화 뭐 청군에 보면은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영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는데 여튼 조선구마사가 고증에서 실수한 건 맞지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사 드라마는 앞으로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고증 제대로 하고 하는 건 기본 아닐까요? 역사 드라마 만들려면? 신윤복의 그 성까지 바꿔서 하는 건 그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4월의 첫날 야구 팬들 설렘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메이저리그와 함께하는 새벽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예. 내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정규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예.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팀당 60경기씩 초미니 시즌을 그것도 무관중으로 치렀는데 올해는 이제 백신 보급이 좀 확대된 만큼 원래대로 팀당 162경기로 정상 운영되고요. 예. 연고지 그 방침에 따라서 관중도 일부 받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한국인 3총사, 4총사, 5총사. 네. 예. 일단 류현진 선수. 5총사죠. 5총사죠. 네. 예. 류현진 선수 개막전에 등판하죠? 네, 뭐 토론토의 에이스죠. 3년 연속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선발 등판합니다. 내일 새벽 2시 5분이고요. 뉴욕 양키스와 맞대결 하는데 상대 투수가 메이저리그 최고 몸값 9년간 3억 2,400만 달러 계약한 연봉이 무려 3,600만 달러예요. 407억이 넘는 뭐 현존하는 제일 비싼 투수다 이렇게 불리는 게릿 콜 선수인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빅매치입니다. 그 황출세 청취자분들은 작년에 제가 포스트 시즌 할 때 들었던 이름일 텐데 그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가 이 비싼 게릿 콜에게 홈런을 때려서 천적으로 눈도장 찍었다 하면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요. 류현진 선수는 이제 개막전 앞두고 방금 화상 인터뷰 끝났더라고요. 특유의 강심장으로 게릿 콜, 나보다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익살스러운 표정 지었고 개막전보다는 시즌 전체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뭐 양키스는 같은 지구에 있어서 자주 만나는 팀이다 하면서 좀 강심장 면모를 뽐냈습니다. 그 류현진 선수는 올해 시범 경기에 3번 나와서 1승에 평균 자책점 3.60. 피안타율은 2할 6푼 8리. 뭐 잘 던졌어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싸이 영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올해는 후보뿐만이 아니라 탈 수 있을지 그 영예를 얻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예. 저 류현진 선수는 뭐 이제 뭐 베테랑 스타 선수고요. 네. 자, 그러면 또 새롭게 도전한 김하성, 양현종 선수 어떻습니까? 먼저 김하성 선수 샌디에이고 유니폼 입고 빅리그 데뷔하는데 시범 경기에서는 사실 좀 그랬어요. 19번 나왔는데 42타수 7안타 3진 15개, 볼넷 9개. 타율은 1할 6푼 7리였습니다. 많이 좀 아쉬웠는데 그 메이저리그 빠른 공에 좀 헤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시범 경기 마지막 6경기만 딱 쪼개서 보면 또 나쁘지가 않았어요. 13타수 4안타 5볼넷 타율이 3할 8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점점 뭐 적응하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게 고무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주전 경쟁에서 이겼다 나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내외야를 가리지 않는 백업으로 활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 기아에서 꽃길 마다하고 도전을 택했던 텍사스 양현종 선수는 좀 불안합니다. 계약 자체가 스플릿 계약이라서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좀 달라지게 그렇게 도장을 찍었는데요. 시범 경기 5경기에 나와서 10이닝 동안 뭐 삼진 10개 잡았지만 안타도 12개 맞고 6실점, 평균 자책점은 5.40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 너 뭐 좋다, 너무 탐난다, 꼭 메이저리그에 붙잡아야 돼, 뭐 이런 느낌은 조금 아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 텍사스 개막 로스터 26명인데 25명은 이미 정했고 마지막 한 자리에 양현종이 드느냐 마느냐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라이벌이 헌터 우드라는 역시 마이너리그 신분의 우완 투수인데 객관적인 성적은 양현종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낙점할지 이제 몇 시간 내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양현종이 마이너리그에서 새 시즌을 시작하면 한 달간은 일단 실전 없이 훈련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이제 마이너리그는 한 달 뒤에 개막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나머지 5총사 2명은 어떻습니까? 네,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또 최지만 선수, 그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가지고요. 당분간 뭐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복귀 시점이 둘 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도쿄올림픽 앞두고 수영 천재가 떴네요? 네, 제2의 박태환이라고 불리는데 18살 서울 최고 다니는 수영 천재 황선호 선수입니다. 자유형 100m에서 이미 박태환의 한국 기록을 진작에 깼고요. 자유형 200m에서는 한국 최초로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세운 기록 제조기입니다. 그 김천에서 전국 수영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어제
개인 혼영 200m가 있었어요. 이게 접배평자, 저병배영, 평영, 자유형 4개 종목을 50m씩 순서대로 하는 뭐 그런 종목인데요. 황선우 선수는 수영 인생에서 이거 처음 뛰어보는 종목이다. 뭐 기분 전환 삼아 이제 벼락치기로 영법들 익혀서 나갔다라고 했는데 대회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기록에도 0.46초 뒤진 좋은 스피드였고요. 오늘은 주종목인 자유형 100m 있는데 기록 사냥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멀리는 도쿄올림픽 메달까지 기대되는 샛별이니까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2의 박태환, 수영 천재, 황선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원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지금 4월 1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